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사실 청와대 내에서도 오늘 안에는 대답이 와야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내 답방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에 있잖아요. 북미 비핵화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필요성이 분명히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지금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일이 김정일의 기일인데 그 부분에서 그 전까지를 시간을 따진다 보면 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또 연말까지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저는 북한이 이렇게 고민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을 효과가 그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역사적 이제 박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제사회의 완전한 어떤 정상국가 그리고 이제 북한에다가도 뭔가 가져갈 뭔가를 이제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마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약속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가져갈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와서 가져갈 게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결정을 늦춰지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또 앞에 있잖아요. 1월, 2월 달에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연동이 돼가지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한국에게 바로 연락을 할 것 같은데 우리도 굳이 이렇게 북한이 연내에 대한 부분이 고민할 때 연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서울에서 남북한 미국 정상까지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공은 김정은에 넘어갔는데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연내에 연연할 필요 없이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연내 답방까지 실제로 좀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답방을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바로는 그 북한에 두 가지 일정을 제시했다 그래요. 하나는 김정은 7주기인 17일 이전에 오는 거, 또 하나는 그 이후에 2박 3일 해서 실제로 보면은 청와대 안팎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상춘제를 보수한다든가 또는 서울타워에 일정을 어떻게 했다든가 또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광화문 광장을 둘러봤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놓으니까 언론에서는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연내 답방 어렵지 않냐 봤다가 이건 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김정은 북한 지도자들의 이 외국 행보라는 것이 비밀에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방문이 끝난 뒤에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상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 또 답방을 요청하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쪽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남북 관계에서 조금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분명한 것은 정상회담 하고 나면 지지율 올라간 또 사실이고 그런데 이 북으로 보낸 연락도 지금 감감무소식이니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흥차사인 꼴인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너무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 듯이 보이는 것도 안 좋고요. 지금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정은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맞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돕겠다고 할 때 비핵화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경제 공동 번영을 같이 누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메시지고 우리 국민의 뜻이고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봄을 넘기면 어려워집니다. 내년 봄 넘기면은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아주 꼼꼼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들여다보려고 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대단히 좀 차갑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정부로서는 좀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안에 가서 사실은 좀 협력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다들 냉담했거든요.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지금 김정은이 답방을 해서 사실은
밝은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모습을 그런 결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번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정은 고사하고 날짜부터 깜깜인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가 정상회담 일정을 이런 식으로 잡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북한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뭐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정상회담의 절차라 그러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이제 절차적 실무진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방남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싱가포르 회담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주 전에 실무진이 갑니다. 가서 뭐 경호라든가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또 의제는 의제대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사실 실무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징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짝으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만큼 비핵화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공을 들이고 지금 25년 동안 지켜온 것, 이제 유지되어 온 것인데 이거를 걷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강넘은 불 보듯이 그렇게 얘기할 그거는 계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뭐 다른 떠나서 좀 더 이제 협력적인 초당적인 어떤 같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해 주셔서 지지율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사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하자면 시작부터 굉장히 높았고 지금 지지율도 사실 그닥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시작부터 떨어진 그 수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이 네. 크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저 집권위의 최저치입니다. 최저치는 사실은 8월 말에 한번 갤럽 조사에서 예. 49%를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떨어졌고 리얼미터 조사는 지지난주에 사실은 이미 떨어졌다 다시 또 50%에 올렸죠. 예. 하락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난 10월 둘째 주에 다시 6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보면 역시 경제 민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제 민생이 어렵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만의 겨울 정말 춥기도 하고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떨어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랬는데 정말 없는 사람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득 분배율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불만의 겨울이 시작됐는데 이 겨울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고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성 그리고 20대 40대 블루칼라 전체적으로 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받쳐오던 것은 어쨌든 이 당 저 당 다 싫다는 이제 무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파들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는. 그런데 이 무당파에서도 부정인식이 49%로 치솟았습니다. 거의 절반이고 그래서 이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역시 이제 좋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한다. 국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5% 더. 그리고 외교를 잘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반대하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50% 이상은 민생과 경제가 엉망이다. 그리고 너무 대북 굴종적이다. 뭐 이런 인식들 이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이 만약 있을 경우에 여론조사 추이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이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예.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정상회담의 그 극적인 효과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로 김정은이 그러면 어느 정도 비핵화의 의지를 밝힐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변수고 또 하나 첫 번째 같은 과연 그런 극적인 반전이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변수.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이제 경제팀이 꾸려지고 경제부총리가 새롭게 아마 내일 모레 이제 임명장을 받겠죠. 그래 되면은 새로운 경제팀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느냐 그리고 청와대가 얼마나 면모일치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와 민생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는
근데 그 뭐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이탈한 부분이 어디냐면 보수와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사실상 지지를 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중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의 어떤 지지는 어떤 성격을 갖냐면은 아주 만족스럽고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부분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좀 지지를 하고 응원을 보내서 좀 잘하는 거를 좀 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골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지세라는 거는 강도가 좀 약한데 경제나 민생이 좀 약화가 되고 거기다가 뭐 민노총 총파업이라든가 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지사의 어떤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동요를 불러오면서 지지층이 이탈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락 추세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본적인 거는 이 지지율이라는 건 등락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뚜렷이 하고 거기에서 일관되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가져오면 결국엔 지지율은 다시 반등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기준점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면 일자리 복지 예산 분야가 대폭 삭감이 됐고 SOC 관련 예산이 좀 대폭 증가됐던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먼저 이 예산안 최종 결과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예산 결과물 사실 좀 형편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과연 국회가 얼마나 꼼꼼하게 예산안을 뜯어봤느냐. 지금 뭐 일부 대폭 삭감했다지만 6.6조 중에 496조 6천억 중에 복지 일자리 예산 1.2조, 1조 2천억을 삭감했고 대신에 SOC 사회간접자본을 1조 2천억을 정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당 원내여당 그 협상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정도는 실제로 불용액도 챙기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제로 이 예산안을 짤 때 정부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언제 오냐면 8월 말이면 벌써 국회로 옵니다. 근데 그 예산안을 지금까지 딴짓하다가 국정감사를 왜 연중 내내 할 수 있는 것을 하필이면 그때 몰아서 추석 전후 절연해가지고 온 공무원을 다 불러 모아서 하고 또 딴짓하다가 이제 앞두고 이제 예산 들여다본다고 또 뭐 쪽지 예산 넣고 이러다가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는 것이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부가 보낸 예산안이 벌써 그 정부의 재정법에 따라서 100일 전에 3개월 전에 이미 와 있다고 네.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보고 그때부터 결산해서 그럼 예산을 따질 때도 이렇게 막판에 뭉텅이를 빼는 게 아니라 자, 각 상임위원회에서요 아주 세세하게 그 예산은 실제로 효율이 있느냐. 근데 이게 청년 일자리라고 막 되어 있는데 보면은 좋은 말만 잔뜩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루 3일씩 뭐 인턴하는 예산 이게 무슨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야당이라면은 꼼꼼하게 100일 내내 따져서 해야 되는데 야당도 역할을 못했고요. 여당도 과연 그러면은 여당은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여당도 정말 이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분배될 것인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난해 그러면은 했던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못 쓴 채 남아 있거든요. 이 예산 실용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뭐 조금 깎고 조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서로 쇼한 겁니다. 이건 우리 조금 협의했다. 예? 그런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득실은 어떻게 보느냐. 더불어민주당 크게 잃었습니다. 우선 야하 3당과 엄청난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요. 자유한국당은 제2당이니까 뭐 잃을 것도 없고 뭐 크게 기대를 더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법 가지고서 막판에 또 예산안을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 국회법에 맞지 않은 태도인데 그것도 연중 내내 협의를 좀 했어야지. 여기에 지금 그리고 국회법에서는요. 지금 바뀐 국회법은 예산안을 이렇게 야당이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자동 부의가 되게 돼 있고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며칠 더 보자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이걸 하겠다고 했던 야하 3당 전략도 빈곤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는 민주당의 약간의 그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의 문제, 예. 지금 선거제의 문제를 조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 광역 인구 비례 연동인가요? 하나 이런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 이런 대표제를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선거구제 문제는 제가 또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뭐 맞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였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보시기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잘했다 혹은 어느 당이 좀 이해 득실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한 당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한 당은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실패했다. 모두 다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는데 다 실패한 예산 정국이었던 것이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산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라든가 특히나 유치원 3법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다 실현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안에서 막고자 했던 거 일자리 예산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 협력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은 법정 기일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뭔가 성과를 거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원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놓은 것이 예. 하나 득이었던 거고 또 SOC를 이제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많은 삭감을 하고 그걸 대신해서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소위예요. 결국엔 소소위라는 거는 법정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속기록도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몇십조 어마어마한 어떤 숫자의 어떤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깜깜이고 이때 이제 쪽지 예산 들어가고 해서 마지막에 합의안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조 깎고 5조 올리고 이런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그리고 누가 어떤 부분에서 올리자고 했는지 또 왜 그걸 깎자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는 이런 예산의 어떤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혈세로 하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소소위라는 것을 없애든가 여기 속기록을 남겨가지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좀 정리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혈세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왜 이것이 삭감됐고 왜 증액이 됐는 건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3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비례형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선거구제 개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가서 예산이 꼼꼼하게 이 두 당이 뭔가 야합한 게 없는지 쓸모없는 것들을 여기다가 책정을 한 게 없는지를 좀 감시하는 그런 부분도 했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두가 위너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배 인상안이 포함됐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서 1.8% 인상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182만 원 올라간 것이다. 아니다. 2천만 원 올라간 것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맞는 겁니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세비 1.58% 올렸고 이게 1억 한 290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예. 세비가 연봉 같은 거 좀 말하자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1억 472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182만 원 인상했고 그리고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700만 원인가 좀 되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는데 그런데 무슨 또 요령을 피웠는지 이게 자꾸 2천만 원 인상설이 또 나오는데 저도 그 정확한 영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세비 이거 한 지난 수년 동안 사실 동결시켰었습니다. 동결시켰다가 지난해하고 올해 인상했고 이게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일 잘했으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욕을 먹냐 그러면은 1년 내내 예산 국회가 이제 9월부터는 예산 국회입니다. 그럼 예산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그 예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다른 예산은 정말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그 보니까 자기들 그래도 급여는 올렸네. 이것 때문에 더 분통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 액수 자체보다는 행태라든가 예산 국회를 잘했으면은 눈 감아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네, 예, 세비 인상한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비 인상할 수 있어요. 이게 공무원 전체 인상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82만 원이냐 또 2천만 원이냐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2천만 원이라고 산정하는 근거는 182만 원 플러스
플러스 사무실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인상되는 거, 뭐 등등의 부분들을 전체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일을 잘하고 뭐 국민들이 그 정도 했으면 인상해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정 활동을 했는지 국민이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인상만 한다는 그런 어떤 비난을 모면하기 좀 쉽지 않은 의정 활동을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비난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모면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배 인상액을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한 지 벌써 나흘째거든요. 이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수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본 취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보면은요, 각 지역구에서 50%를 못 얻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후보가 나오면은 A 후보 30%, B 후보 25%, C 후보 42%가 돼가지고 혹은 31%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소 대표성의 문제, 정말 국민들이 다수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 명 국회의원이 안 되고 이게 이제 한 명만 뽑는 소선구구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정당 비례제가 또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각 정당이 얻었던 득표만큼 고르게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원리 문제는 맞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3당은 그냥 단순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이 득표한 대로 의석을 나누자라는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이런 취지로 야당 때는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의석수가 300석 이상 늘어날 수 있으니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300석 맞추고 지역구를 좀 줄이든지 해서 조정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 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야 합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연말에 지금 야당 대표들이 지금 단식 농성하는 이런 사태는 무슨 접점을 찾기는 찾을 것 같아요. 찾기는 찾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이걸 좀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었으면은 진작에 이것도 꼭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권역별 정당 비례 명부제로 가자든가 해서 이걸 확실히 합의를 모아 나갔다면, 어차피 한국당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당에 불리한 선거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민주당하고 야3당이 진작 좀 논의를 해서 접점을 좁혔으면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것도 못한 채 지금 있다가 지금 연말 예산까지 지금 늦춰가지고 연말 예산에 연동시키려는 야3당의 빈곤한 전략에다가 또 여당도 처음부터 좀 뚜렷한 원칙을 보이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이 겹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한국 정치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 비례성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이 사실은 얻은 표가 다른 사람을 찍은 표보다 항상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찍지 않은 대표가 나를 대표하고 있는, 즉 민심을 어떻게 보면 반영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득표는 이만큼 했는데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비례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뭐 국민들은 계속해서 내가 찍지 않은 대표가 나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역구하고 비례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300명이잖아요. 지금의 253명이라는 지역구 의원 그대로 유지하고서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비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저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것에 자기 지역구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개혁 특위 기한이 12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와줘야 되고, 지금 이 특위에서는 3가지 ABC 안을 내놨는데 이 중에 합의를 어떤 거든 하고 그
안에서 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사고를 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가져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에는 굉장히 사실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가 조금 희생을 하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국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좀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용두 경남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